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15, 우리 돈으로 약 16,8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 최저임금인 $7.25의 2배가 넘는 액수지요.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는요, 우리는 이 같은 변화에 신명나 있고 다른 대규모 기업들이 우리와 동참하기를 권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과 친노동계 단체들로부터 노동 착취를 중단하고 경기 호황과 성장의 과실을 나누라, 이런 비판에 대한 화답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이번 아마존의 최저임금 인상은 부인난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경기 호황으로 저임금 임시직 근로자 고용이 힘들게 되자 최저임금을 인상했다는 것인데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최저임금 16.4% 인상, 시급 7,530원 이후에 알바생들의 일자리가 갈수록 줄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커피 전문점, PC방 등 알바생들을 주로 고용하는 소매 서비스 업종의 구인 공고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배달 알바생들의 모임은 배달료 100원을 더 달라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여름에 폭염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폭우와 폭설이 내릴 때 배달 한 건당 100원을 더 받는데 여기에 폭염도 포함시켜달라는 요구입니다. 맥도날드가 아마존처럼 이 같은 요구를 들어줄지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최저임금과 알바, 그리고 100원의 배달료 인상 요구. 네, 어찌 보면 이 안에 경제 성장률과 일자리, 청년 실업, 소득 주도 성장 같은 큰 제목들의 디테일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오늘 3부에서는 라이더 유니온 준비 모임을 추진하고 있는 박종훈 씨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4일 목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드디어 북한을 가네요. 네, 그런데 왜 가는지는 말해줄 수 없답니다. 왠지 좀 중간선거 전에 한번 뭔가 해보려는 것 같긴 해요. 예, 네, 이런 그렇습니다.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안과 관련해서도 빨리 하고 싶지만 시간 게임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네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왜 가는지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은 그동안 실무적으로 잘 협의가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인데, 예, 이 협상 진전과 관련해서도 아무 말 하지 않겠다. 딱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찌됐건 7일 날 평양을 이제 갑니다. 네네. 올 들어서 벌써 4번째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4차 방북하려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잠깐 이렇게 이제 중단시켰다가 예. 이제 다시 이제 재개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북한에 머무는 시간이 이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7일 딱 그날 갔다가 그날 나오는 네네. 그런 일정이고요. 일정에도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 말고는 없답니다. 예. 다른 일정이. 그래서 역시 이번엔 단판에 초점이 좀 맞춰진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얘기고요. 평양 들어가기 전에 6일 날 일본을 찾아서 아베 신조하고 먼저 만납니다. 예.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오후 늦게 이제 서울로 바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 날, 그러니까 8일 날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날 예정입니다. 네네. 그 다음에 또 중국을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뭔가 성과가 있다면 그걸 쭉 설명을 하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네네. 핵심은 정말로 이 폼페이오 장관이 말하기를 지금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협상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곧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본을 거쳐서 북한을 갔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중국까지 가는 그런 일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주변국 상황까지 다 뭔가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4 공동선언 11주년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북도 하시는 것 같네요. 네, 조금 전에 이제 화면을 보니까 네. TV 화면 보니까 벌써 이제 출발을 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150명 규모의 방북단이 평양을 방문을 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그다음에 조명군 통일부 장관도 함께 가고요.
민관으로 아주 다양하게 구성을 좀 했습니다. 뭐 문화예술계, 종교계, 시민단체. 네네. 그래서 2박 3일 일정이고요. 우선 오늘은 이제 14선언 11주년 기념행사 민족통일대회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뒤에 일정은 주로 이제 이 단체별로 또 분야별로 그쪽 그 협상 파트너들을 만나서 네네. 뭔가 이제 앞으로 그 남북한 교류 그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할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또 만날지도 관심사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뭐 접견 희망 요청을 좀 한 상태라 그러고 예. 아직 이제 확답은 못 받았다 그러는데요. 이번에 또 워낙 많은 분이 가시고 또 워낙 그 개성이 강한 분들이 많이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까? 네, 또 혹시나 돌발 행동 예. 그런 게 없었으면 합니다만 네네. 예, 그런 또 사소한 사건이 또 괜히 또 큰일로 번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과거에 또 있었잖아요. 보면. 예. 좀 살짝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처음 그 최저임금 차등화를 언급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김 부총리가 지난 2일 이제 국회 그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역별 차별화에 대한 것도 고용노동부하고 지금 이제 기획재정부가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 네네. 최저임금 인상폭으로 일정한 밴드, 그러니까 범위죠. 그거를 주고 지방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별로 최저임금 차등화를 고려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사실 이제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뭐 업종별 차등화, 네네. 또 규모별 차등화 이런 걸 요구해 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다르고 특히 뭐 5인 미만 뭐 이런 그 영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좀 차등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 예. 뭐 이런 요구가 좀 많았었거든요. 네네. 그 사이에 정부는 계속 이제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가 좀 흔들린다. 네네. 라고 해서 이제 좀 난색을 표해 왔거든요. 네네. 노동계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왜 갑자기 지역별 차등화를 언급하고 나섰을까? 예. 뭐 분야별 차등화는 아닙니다만 그 부분은 역시 고용 지표하고 지금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에 뭐 사실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이 5천 명, 8월에 3천 명. 네네. 이렇게 계속 뭐 뚝뚝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9월에는 뭐 마이너스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추정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김 부총리가 지난 2일 또 그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김광린 의원이 이거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네. 질문을 하니까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9월 동향은 8월 동향보다 녹록치 않다라고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그 바른미래당 그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요. 그 취업자 수 증가폭이 7월, 8월에 이어서 9월에 마이너스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언급이 나온 거로 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미 좀 알고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대략 그 추세를. 그래서 이제 거의 뭐 고용 참사 상태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 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저하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네네. 지금 정부도 인정하기 시작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공식 집계 그 영역 밖에서 일하고 있는 그 알바생들의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심각하다 그러는데 저희가 3부에서 그 알바생들의 고용 상황 그리고 그에 따른 알바생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해 교육부 총리가 이제 임명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또 오늘 이제 임명된 이후 첫 일종의 데뷔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정부 질문에 이제 글쎄요. 나오죠. 예, 나오게 되잖아요. 어떨까요, 분위기가? 예. 그런데 벌써부터 무리수를 뒀다. 이런 예.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취임식 당일날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 네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게 또 굉장히 지금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일이 단명 장관이다 보니 이거 좀 무리수를 둔 거 아니냐.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해서. 네네. 그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 건데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의원 불패 신화까지 깨고 보수 야당이 반대를 해서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이 안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 임명 강행해서 지금 상당한 반발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취임하자마자 이제 또 다른 논란거리를 던진 그런 그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지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렇게 도입을 해 나가서 네네. 전면 시행에 들어가는 이런 일정으로 잡혀 있었던 거거든요. 예. 이거를 이제 1년을 갑자기 앞당기겠다라고 지금 이제 나선 겁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1년 앞당기게 되면 뭐 한 1조 5천억에서 2조 정도가 이제 더 들어가게 됩니다. 네네. 뭐 여기서 다 결국 국가 예산이고 국민 세금인데. 그렇죠. 예. 예. 이거 안 그래도 정부가 지금 이제 내년부터 하려고는 하고 있던 것이긴 한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먹는 문제인데요. 버섯과 고사리 뭐 이런 데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예. 3% 정도는 각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보에 게재된 이제 논문 내용에 이제 따르면요. 그러니까 네네. 연구 결과인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서울 시내 대형마트하고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식품 509건 대상으로 해서 방사성 물질을 검사했다 그럽니다. 예. 원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이 오염 실태, 방사능 오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조사를 했던 건데 네네. 그 가운데 한 14건, 그러니까 2.8% 정도에서 세슘이 이제 검출이 됐다는 거고요. 뭐 굉장히 품목도 다양합니다. 뭐 표고버섯, 능이버섯 이런 버섯 종류, 고사리, 또 블루베리 잼류, 뭐 캐슈넛, 헤이즐넛 같은 이런 이제 견과류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뭐 특히 중국산 능이버섯 경우에는 세슘이 기준치의 9배. 상당히 많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다 지금 수입국이 다양합니다. 유럽, 뭐 북한, 인도 것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표고버섯 한 건만 국내산이었다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이 통계만을 놓고 이 조사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그래도 국내산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 예, 예.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신토불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추석 연휴 이후에 정기국회가 본격화됐습니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좀 갈등이 심한 것 같습니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전 동의안 통과 여부가 관심사지만 사실상 말이죠. 실질적인 많은 관심사는 심재철 의원의 발언 논란 그리고 유은혜 장관 임명 강행 여야의 대치 상황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집권 여당의 어깨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네네. 심재철 의원 비공개 자료 유출 논란이 뭐 여전히 계속 그 정쟁의 그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바라보시는 단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명백한 불법행위, 사실 범죄 행위를 저질러 놓고 이걸 또 정쟁으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국회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일로 이렇게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불법, 범죄 행위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럼 법적인 처벌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뭐 정부 기재부에서 고소 고발 조치를 했고요. 근데 이제 보면 정보통신법, 전자정부법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서 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행정정보를 누설할 경우에 명백히 이것이 불법행위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저는 특히 심재철 의원이나 자유한국당에서 뭘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법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면책특권을 갖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어떤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마
일반인이었으면, 일반 국민이었으면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범죄 행위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또 초기에 기재부에서 이 자료는 특히 청와대 같은 경우에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간곡하게 설득을 했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그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다거나 아니면 하여튼 뭔가 지금 전국을 반전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무튼 이걸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오판을 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사태가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공방을 벌일 일이 아니고 서로 지금 불법이다 아니다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예. 이제 수사기관에서 검찰에서 아마 그것을 가릴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기다려보고 국회는 국회 일을 하는 국회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정상화시키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면책특권 법적 책임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혼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국회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당의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까지 했는데요. 자, 이거를 꼭 이런 정도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반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른미래당에서는 아마 김관영 대표가 내용을 제대로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이것은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차피 사법기관의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예. 다툼이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그걸 거기 맡겨두면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사실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폭로하고 이러는데 이제 폭로할 것도 다 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나올 게 없을 겁니다. 아마 100만 건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분석을 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폭로했는데 그 폭로 자체가 전혀 사실 너무 사소한 것이고 또 문제가 사실 없습니다. 단 한 건도 현재까지. 예. 얼마든지 해당되는 청와대를 비롯한 기관, 정부 부처에서 충분히 언제 어떻게 업무 추진비를 썼다 이렇게 하면 다 소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것은 이렇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렇게 막 자꾸 국민들을 이렇게 혼란시키는 그런 폭로는 이제 더 이상 그만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좀 이슈를 좀 다른 걸로 바꿔서요. 이은혜 네네. 장관 임명 강행한 것에 네. 대해서 야당에서 네. 유감의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정기 국회의 파행까지 우려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유은혜 장관 문제도요. 처음부터 이제 자유한국당 특히 야당이 한 명은 이번에 낙마를 시켜야 되겠다. 네네.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유은혜 장관은 국회로 정식으로 관련된 자료가 인사청문회 자료가 넘어오기 전부터 예. 유은혜 장관은 안 된다. 유은혜 장관은 어떻게든지 낙마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 임하다 보니까 사실은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실 저마저도 이거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랬습니다. 예.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나서 한번 보십시오. 문제 제기했던 것 어느 하나가 실제로 문제가 됐던 것들이 없고요. 대부분 또 근거 없는 것으로 다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저는 야당이 객관적인 실체들을 가지고 이야기했으니까 네네. 좀 그거를 저는 다른 판단을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의원 출신의 장관이
의원들은 지금까지 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의원 불패 신화를 깨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사청문회에 접근했던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대정부 질문 그 사회 분야에서 유 장관이 직접 출석을 이제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고 그다음에 지금 장관으로서 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의원들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1년짜리 장관이다. 청와대의 아바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한국당이 잔뜩 벼르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그거는 그냥 정략적인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은혜 장관이 지금 산적해 있는 교육의 여러 현안들을 잘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성과를 낼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교육 분야가 굉장히 사회적인 갈등과 대립이 심한 분야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들을 조정하고 우리 교육을 4차 산업의 혁명의 시대나 새로운 어떤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그 교육 환경과 토대를 만드는 이런 일을 잘 해낼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취임식에서도 보면 고교 무상교육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얘기하고 이랬거든요. 자, 네네. 그런데 이 같은 전체적인 내용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지지 없이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입법 과정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도 예상된다 이런 지적인데요. 사실은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국민들이 촛불혁명을 통해서 요구했던 적폐청산과 그것과 관련된 어떤 개혁 입법이라든지 또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또 공정 경제를 위한 여러 중요한 입법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좀 논의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좀 답답하고요. 네네. 고교 무상교육 문제는 이미 공약으로 했었고 그걸 약간 좀 당기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고교 무상교육 이거는 저희들이 공약으로 했었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하고 저희들이 야당을 잘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저임금 부분인데요. 김동연 기재부 장관이 지역별 차등화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그 최저임금 문제를 일부 보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최저임금 상위범위도 좀 조정을 하고 이랬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지역별 차등화는 저는 정부하고도 좀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우리나라가 땅이 좁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미국처럼 주 하나가 우리나라보다도 큰 주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 상황에 따라서 또 주별로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렇게 따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고요. 네네. 연방 정부에서 정하지만 주정부가 정하고 주정부의 것들이 더 이제 현장에서는 그 실효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역별 업종별 차등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할 수만 있으면 저는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좀 쉽지 않다. 네네.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땅이 좁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물론 최저임금 이슈 관련한 언급이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땅이 좁아서 이 그린벨트 집권해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혼재하고 있는데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그린벨트 집권해제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요? 저도 저는 김현미 장관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린벨트를 지정을 해서 굉장히 오랜 동안 이렇게 자연 보호 차원에서 노력을 해왔는데 사실상 많이 훼손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린벨트 4등급 지역이다. 거기는 나무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 가보면 그냥 굉장히 이제 완전히 훼손돼서 이게 그린벨트라고 할 수도 없고요. 네네. 3등급 지역도 그런 약간 좀 녹지가 약간 있다고 할까요?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돼서
오히려 정비가 필요한 지역들이죠. 예. 저희가 그린벨트 1, 2등급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앞으로 또 저희가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인데 예.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것은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좀 지자체에서도 수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수용이 안 된다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직권으로 하겠다는 뭐 그런 생각에 같은 네네. 입장이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과거에도 이제 뭐 많이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네. 뭐 지자체로서는 또 그린벨트를 지키고 또 여러 가지 좀 판단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뭐 우리 당뿐만 아니라 당정청이 이 부동산 문제가 정말 망국적인 거 아닙니까? 예, 한 번만 더 이 부동산으로 해서 큰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면 정말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서도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모든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부동산 투기, 네네. 이 투기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 이건 막아야 되겠다는 거고요. 예. 그 중에 하나 이제 저희가 뭐 그걸 위해서 어떤 세금이라든지 또 그 금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활용하지만 또 공급도 일정 부분 필요하니까 그런 어떤 정책의 어떤 중대성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네네. 지자체에서도 뭐 협조해 줄 것을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개특위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데드라인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건가요? 아니 정개특위도 지금 선거법을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히 정상화돼야 할 특위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원래 이제 하반기 저희가 국회 원구성을 하면서 이런 비상설 특위는 18명 위원으로 여야가 동수로 네네. 9명 이렇게 구성하기로 문서로 합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지금 저희 한국당에서 좀 상황이 좀 바뀌었다. 특히 평화정의 그 교섭단체가 없어졌으니까 예. 지금은 의석수로 하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정개특위의 구성을 원래 합의와 다르게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명단을 이렇게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 제출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자유한국당만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 당의 어떤 숫자를 줄이고 뭐 이렇게 야당의 숫자를 늘리는 이런 걸 좀 요구하고 있는데 예. 제가 어느 정도 지금 뭐 저희가 최종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좀 양보를 해서라도 네네. 지금 이 선거법에 대한 논의도 이렇게 마냥 저희가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였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앞서 1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로부터 국회 상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전국 상황이 꽉 막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재철 의원의 자료 유출 논란 그리고 유은혜 장관의 임명 강행.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려 가지고요. 국회 상황이 썩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일종의 캐스팅 포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를 연결해서 현안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예, 지난 2일 그 경제 분야 대정무 질문에서 심재철 의원, 뭐 타당의 의원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의 그 오간 이야기를 직접 현장에서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 뭐 각자 입장에서 나름 타당한 주장들을 서로 했는데요. 네네. 저는 이제 조금 냉전을 할 필요가 있다. 예. 예, 서로 각자의 입장을 다시 한번 조금 자제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네네. 청와대와 기재부가
다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네네. 또 심재철 의원께서도 이제는 미인가 자료를 확보했다라는 것이 사후적으로라도 이것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예. 이제는 뭐 자료들을 좀 반환을 하고 네네. 좀 폭로전은 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 홍영표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불법 범죄 행위 예. 뭐 이런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 지금 대표님 뭐 법률가이시기도 한데요. 이것을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법적인 책임 물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것이 뭐 물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지만요. 저는 불법으로 뭐 유죄로 판결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예. 그날 대정부 질문에서도 심재철 의원께서 시연을 쭉 하셨어요. 예. 그런데 무슨 불법성이라든가 또 이게 차단이 됐다든가 이런 것을 무슨 별도의 해킹을 하지 않고 그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서 자료 접근이 된 것이고 네네. 이 또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정부의 행정부의 활동을 감시해야 되는 것이 책임이고 또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저는 국민들의 알 권리나 국회의원의 직무를 고려해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알 권리보다 그 일종의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적법성 이런 것들이 예.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 예전에 고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 삼성 엑스파일 폭로했지만 결국엔 의원직 상실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자료 유출을 원하지 않거나 네네. 또 자료 유출로 인해서 타격이 있는 쪽에서는 항상 그것을 주장하지요. 예.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노회찬 의원의 삼성 엑스파일 폭로 이후로 의원직까지 상실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과연 그런 유죄 판결이 옳았는가, 예. 또 정의에 부합하는가 네네. 라고 하는 것은 의문이 있는 것이죠. 예. 오히려 전례를 통해 가지고서는 우리들이 또 참고로 삼아야 될 부분이 그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몰고 가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다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정보원의 저는 시스템 오류 문제도 네네. 이제 기재부가 반성을 해야 되고요. 예. 특히 해당 상임위원회 국회의원을 국정감사 앞두고 고발을 하고 그 또 뭐 여당은 또 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을 사퇴하라고까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은 스스로 국회의 권한을 또 권위를 깎아내리는 저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저는 반대합니다. 예. 그리고 사퇴하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업무상에 서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요. 예. 고발을 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네네. 예. 자, 그러면 주제를요. 그 이은혜 교육부 장관 쪽으로 좀 돌려서요. 예. 임명이 됐습니다. 의원 예. 불패 뭐 이런 걱정이 있었지만 결국엔 대통령 임명이 됐는데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그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하시기 아침까지도 네네. 청와대와 유은혜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좀 호소를 했습니다. 예. 유은혜 장관님 저하고는 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입니다만은 네네. 제가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교육 정책에 여러 가지 기여할 방법들이 있는데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좀 더 맞지 않는가. 그래서 자진 사퇴를 권유도 했고요. 네네. 청와대는 임명 강행을 좀 하지 않도록 이제 끝까지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강행이 됐습니다. 대단히 이제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교육부총리, 특히 갈등을 조정해야 될 사회부총리라고 하는 그 막중한 자리가 네네. 1년 2개월 가장 길게 잡아서 네. 1년 3개월 후에 퇴직할 것이 거의 명확한 이런 상황에서 네네. 이 제대로 된 영이 서지 않고 장관으로서 업무 집행을 하는데 대단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육부총리의 그동안 평균 재임 기간 1년 2개월이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또 하시면서 반박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사후적으로 중간에
경질이 돼가지고 뭐 여러 부총리들의 임기를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네네. 이번 경우는 1년 2개월 후에 사퇴할 것이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에서는 뭐 저도 공무원을 해봤습니다만은 정말 이 공무원들이 잘 말 안 듣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중장기 정책이 대부분이고 예. 예를 들면 대입시 같은 경우도 뭐 대입 정책을 한번 정하면 3년 후, 4년 후에 시행될 것을 통상적으로 3, 4년 전에 예고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책이 중장기 정책인데 과연 장관께서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소신을 가지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을까? 네네.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다른 땅의 뭐 이야기입니다만 그 조직강화특위위원으로 영입돼서 그 전권 위임받은 전원책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에. 예. 자, 앞으로 이 자유한국당의 전원책 변호사의 영입으로 인한 방향이 어떤 쪽으로 갈 거라고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글쎄 뭐 타당의 일이라 뭐 새누리당을 자유한국당을 개혁하고 자유한국당의 뭐 조직 혁신을 한다고 하시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자유한국당이 국민으로부터 다시 한번 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많은 개혁 방안들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네네. 뭐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네. 근데 이제 뭐 전원책 변호사가 특히 범보수 통합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뭐 그런 질문들을 저도 좀 받습니다. 네네. 그런데 저는 뭐 저희 당이 그런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타당의 뭐 연대나 통합이나 이런 데 신경을 쓰기보다는 자당의 개혁에 좀 더 집중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저희 당은 저희 당대로 지금 많은 자각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국정감사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슨 뭐 나중에 통합전대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이었는데 그렇다면 바른미래당의 통합전대 참여 가능성은 0% 이렇게 제목을 잡아도 되는 건가요? 0%라 글쎄 뭐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보면은 유승민 전 대표라든가 이혜은 의원 같은 그 경제 전문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전원책 변호사가 생각하는 보수의 재건, 이런 부분의 그 혁신적인 상황과 내용이 바른미래당의 성격과 맞는다면은 일정 부분 함께 공조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는 유승민 대표께서 저희 당의 창업주시거든요. 네네. 그리고 바른미래당을 제대로 이끌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창당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마치 보수의 변화의 상징을 이 개혁 보수 세력을 품는 것이다. 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소위 그래서 자꾸 그런 말씀들을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들의 바램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당들이 함께 우리가 과거에 그 정치권의 그 세력의 균형 문제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합종연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야당들이 이렇게 같은 판에서 한 그 모양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지금은 시기상조입니까? 여러 정책들과 정부 여당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연대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 부분 공통점을 찾지 않는다면 이 당대당 통합이라든가 뭐 당이 공식적으로 연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독자성을 가지면서 대여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정책 가운데 연대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은 당과 당이 통합하고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혹시라도 뭐 조건이 맞는다든가 공통분모가 나온다든가 하면은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는 열어놓고 계시는 건가요?
뭐 그런 거는 뭐 정치라는 것이 100% 뭐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건 그렇습니다만은 네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뭐 각자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자강을 하면서 이 연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정계 개편 관련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추진되는 일이 좀 없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정기국회가 끝나고 네네. 21대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뭐 1년 정도 앞두고 두면 네.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이제 그때의 여러 가지 각 당의 지지도라든가 네. 또 전국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고려가 되겠죠. 예. 그러나 뭐 지금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저희 당을 자강시켜서 네네. 더 강한 중도정당을 만들어서 정계 개편의 중심에 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희 당의 지지율을 높이고 또 네. 국민들께 신뢰를 주는 방향으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 2부 마치겠고요. 3부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